지금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원조 시스템을 뒤흔든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 원조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을 제치고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결과를 둘러싸고 1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조작 문서와 뒷거래, 그리고 한 소년의 목숨을 건 7시간의 사투가 펼쳐졌는데요. 과연 한국이 보여준 원조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교묘한 이미지 전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건 로웰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2층 회의실에서 11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44%라는 숫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3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제 펜을 쥔 손가락이 굳어지면서 노트에 검은 점만 찍혔죠. 회의장 전체를 감싼 정적이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공기 중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숨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원조 신뢰도 보고서 발표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였습니다. 미국이 1위,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국가들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뻔한 결과를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제 오른쪽에 앉은 독일 기자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의 프랑스 특파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어요. 저 역시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한국 44%, 미국 38%, 독일 36%, 프랑스 34%. 연단 위의 사무총장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12년간 국제부에서 취재하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 톰슨의 전화가 제 휴대폰으로 울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받았죠. 톰슨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요. 2주일 안에 서울로 떠나라는 지시였습니다. 제가 반문했죠. 한국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원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통계 조작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글로벌 파워 연합이 지난 5년간 구축해온 원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회의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당황과 경계가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글로벌 파워 연합 소속 국가들의 대표석에서는 긴급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신뢰를 얻어냈을까요? 과연 다른 철학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교묘한 이미지 전략의 결과일까요? 지난 7년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국제 원조의 현실을 취재해온 제게는 모든 원조가 결국 정치적 도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명분 뒤에 숨은 이익과 조건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수치는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4%라는 숫자가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들었죠.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가방 속에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한국이라고 적었어요. 그 밑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2주일 후면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찾게 될 답이 단순한 취재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도현 국장을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공항 직원 6명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봐왔던 형식적인 서비스와는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이 묻어나왔죠. 할머니가 웃으시자 함께 웃는 모습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도현 국장이 도착해서 한국국제개발협력청 건물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이도현 국장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죠. 화려한 정치적 수사나 과시용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는 단순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이 국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이 지난 5년간 집행한 원조 예산의 87%가 현지 직접 지원에 쓰였다고 했죠. 관료 비용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평균 관료 비용이 40%를 넘는다는 걸 알고 있던 저로서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통계 조작 가능성부터 현지 파트너 선정 기준까지 질문을 쏟아냈죠. 이 국장은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했어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날 저녁 서울 지하철을 타게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한 명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또 다른 사람은 옆에서 부축했죠. 나머지 2명은 뒤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건 그 과정이 완전히 무언으로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눈짓 한 번,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이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아들였고 도와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전체 과정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기자도 없었어요. 정부 관계자도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분명히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했을 거예요. SNS에 올리고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했겠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원조가 이미지 전략이라고 단정하기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 원조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말이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우면 더 의심하게 되는 거 아시느냐고 말이에요. 이 국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아프리카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했죠. 제가 반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이 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확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과연 현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한국의 원조가 정말 다른 건지 아니면 더 정교한 포장술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30분을 달려 도착한 전쟁기념관. 추모공원에는 70여 년 전 전사자들의 이름이 검은 화강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조용히 참배를 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국장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를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은 들었어요. 이 국장이 한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93살이라고 했던 박종민 어르신이었죠. 구부정한 등과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해 자신이 겨우 7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중에 유엔군 의료진이 운영하는 임시 보육소에서 구조됐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7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받은 도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놀란 건 할아버지가 그 당시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와준 미국 간호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메리 윌슨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전해졌죠.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간호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편지의 사본이라고 했어요. 잉크가 발에서 읽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할아버지는 그 내용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
언젠가 이 나라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릴 차례라고 하셨죠. 그 말을 하실 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원조를 정치적 도구나 경제적 계산으로만 바라봐왔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거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이 국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조 철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았던 기억,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이 지금의 원조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거였죠.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피난민 시절 국제구호기구로부터 받은 밀가루 한 포대 덕분에 가족이 살아남았다고 하셨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밀가루 냄새만 맡아도 그 고마움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원조 사례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봐온 원조는 대부분 조건이 따랐어요. 정치적 지지나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오직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와 그걸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이런 감정이 정말 국가 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추모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오늘들은 따뜻한 기억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한국의 원조가 정말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걸까요? 이 국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내일 아프리카 현장에 가면 더 명확해질 거라고 했어요. 기억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국장과 함께 9시간 동안 비행기와 자동차를 갈아타며 이동한 끝에 도착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홍수로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섭씨 38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진흙탕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5채의 집이 붕괴된 현장에서 한국 구조팀 6명이 드론 2대와 수동 탐지 장비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뉴욕 회의실에서 듣던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라 생과 사가 갈리는 현실이었어요. 현장 지휘를 맡은 김태준 대원이 이 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수색을 시작했는데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현지 구조대는 이미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한국팀은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장비의 소박함이었어요. 최첨단 구조 로봇이나 대형 굴착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드론과 휴대용 열감지 카메라, 그리고 손으로 들 수 있는 청음기만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의 구조대라면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동원했을 텐데 말이에요. 김태준 대원이 드론을 조종하며 붕괴된 건물 틈새를 세심하게 탐색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잔해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됐어요. 그때 갑자기 열감지 화면에 빨간 점 3개가 나타났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붕괴된 집 지하에 3명이 갇혀 있었어요. 김태준 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치를 확인했다고 외쳤죠. 그 순간부터 한국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2명은 잔해를 치우고 2명은 구조 통로를 만들고 나머지 2명은 의료 장비를 준비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김태준 대원이 말했습니다. 우린 0.1초라도 늦으면 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걸 전제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김태준 대원은 계속 드론으로 내부 상황을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대원들의 얼굴에서 포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27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김태준 대원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보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살아있다고 했죠. 3명 모두 의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명은 8살 정도의 소년이었고 나머지는 그의 부모로 보였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졌죠. 한국 의료팀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놓으며 상태를 점검했어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세심했습니다. 제가 김태준 대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조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 안에 갇힌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원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엔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지만 있었죠. 구조된 소년의 이름은 아잔이라고 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그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임시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하지만 아잔의 맑은 눈빛은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잔이 구조된 지 이틀이 지난 저녁 8시 현지 호텔 로비에서 정장 차림의 서양인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꽤 큰 금발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중년 여성이었어요. 냉방이 완전히 꺼진 로비의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도 그들은 말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국제정치 취재에서 보통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금발 남성이 자신을 데이비드 캐러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파워 연합 산하 외교전략연구소 수석 컨설턴트라고 했어요. 여성은 유럽개발협력기구에서 온 마리아 슈타인이라고 했죠. 두 사람 모두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캐러던이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한국의 대외원조 실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들이 펼쳐졌어요. 한국이 아프리카 광물 채굴권 확보를 위해 원조를 이용한다는 증거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희토류와 리튬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원조 제공 조건으로 자원 개발 우선권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심지어 현지 정부와의 비밀 협약서 사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캐러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원조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이제 아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이익 추구라고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아 슈타인이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원조의 진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면 100억 원 규모의 독점 분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글로벌 파워 연합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가 되는 조건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은 모두 정교한 연출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물도, 김태준 대원의 헌신도, 아잔의 미소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서의 날짜를 자세히 보니 일부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현장 상황과도 다른 점들이 있었죠. 특히 아잔이 구조된 지역에 희토류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거짓이었습니다. 캐러던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내가 기사 하나만 쓰면 세계 표준은 다시 우리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면 기존 원조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덧붙였죠. 그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전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한 이익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계산이 없더군요라고 했죠. 아잔을 구조하는 김태준 대원의 모습에서 어떤 계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러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리아 슈타인은 명함 하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안에 답을 달라고 했죠. 10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오랫동안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교하게 조작된 문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눈으로 본 현장이 가짜였을까요? 하지만 아잔의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100억 원보다 중요한 건 기자로서의 양심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팩트체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러던과 슈타인을 만난 다음 날 새벽 4시 급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임시 의료소에서 들려오는 아잔의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아잔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훌쩍 넘어갔고 호흡이 가빠졌죠. 한국 의료진이 급히 둘러쌌지만 표정이 심각했어요.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나오미 간호사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구조 과정에서 감염된 상처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8시간이 걸렸어요. 그마저도 도로가 홍수로 끊어져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전이었어요. 발전기 연료가 떨어져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도 심전도 모니터도 모두 멈춰섰죠. 암흑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아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태준 대원이 의료팀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고 했죠. 나오미 간호사가 반문했습니다. 전력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김 대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0%의 전력, 1%의 숨 그게 아직 희망이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7시간이 시작됐어요. 의료진 5명이 교대로 수동 펌프를 작동시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한 사람이 20분씩 펌프를 누르고 다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맥박을 수동으로 재고 호흡을 직접 확인하며 상태를 점검했죠. 첫 번째 위기는 새벽 5시에 왔습니다. 아잔의 산소 포화도가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상치의 절반 수준이었죠. 나오미 간호사가 더 빠르게 펌프를 작동시켰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오전 6시 체온이 41도를 넘어섰습니다. 얼음이 없어서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줄 뿐이었어요. 김태준 대원이 직접 아잔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중얼거렸죠. 오전 7시 아잔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때로는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 간호사가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현대 의학 장비 없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이었죠. 제가 지켜보는 내내 한국 의료진은 단 한 번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집중했습니다. 아잔의 작은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버텨라고 살아야 한다고 속삭였죠. 오전 9시 두 번째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잔의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어요. 김태준 대원이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하며 심장이 다시 뛰도록 유도했어요. 1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잔의 맥박이 다시 돌아왔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죠. 나오미 간호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전 10시 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60%에서 70%로 상승했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수준은 아니었죠. 마지막 고비는 오전 11시에 찾아왔습니다. 아잔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떨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간호사가 아잔의 혀를 잡아당겨 기도를 확보했어요. 김태준 대원은 계속 심장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의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아잔을 살리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캐러던이 보여준 문서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정오가 가까워질 때쯤 아잔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거의 90%까지 회복됐어요. 열도 많이 가라앉았죠. 위험은 넘긴 것 같았습니다. 7시간 만에 아잔이 눈을 떴어요. 첫 번째로 한 말은 고맙다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 원조의 모습이라고요. 계산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인간애였어요. 캐러던의 제안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잔이 회복된 지 2주일 후, 이 국장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기사를 쓸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진짜였다고 말했어요. 이 국장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했어요. 급하게 판단할 필요 없으니 충분히 고민해보라고 덧붙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인천공항 환승 라운지에서 이 국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저는 뉴욕행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손에 든 건 2개의 파일이었어요. 하나는 캐러던이 건넨 조작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기록한 현장 취재 노트였습니다. 남은 13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제 결정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 도착했을 때 톰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로벌 파워 연합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원조 비판 기사를 언제 낼 거냐고 재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100억 원 계약도 최종 검토만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치밀한 팩트체크 작업을 벌였어요. 캐러던이 제시한 문서의 모든 내용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정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고 광물 매장량 데이터도 따로 조사했어요. 예상대로 대부분이 조작이거나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원조의 실제 모습도 더 깊이 파헤쳤어요. 다른 나라 현장에서 일했던 구호 요원들과 인터뷰하고 수혜국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조건 없는 지원, 현지 중심의 접근,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었죠. 한 달 반에 걸친 취재 끝에 드디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힘이었어요. 5천 단어가 넘는 심층 탐사 보도였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 처음엔 조용했어요. 하지만 3일 후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인권단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도 후속 취재에 나섰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소셜미디어에서 아잔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케냐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원조 방식이 다른 선진국들과 확연히 다르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나와 방글라데시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그러자 글로벌 파워 연합이 움직였습니다. 캐러던이 직접 반박 보고서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폭로한 조작 증거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었죠.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공식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했죠. 마침내 석 달 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총회 소집을 발표했어요. 국제 원조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한국 모델을 다루자고 건의했거든요. 총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렸어요. 각국이 입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추가 취재를 계속했어요. 더 많은 현장 사례들을 발굴하고 검증했죠. 드디어 총회가 열린 날, 저는 기자석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케냐 대사가 먼저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조건이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지원이었다고 덧붙였죠. 가나 대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보여준 헌신은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밤새워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진짜 인간애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홍수 피해 지역에서 한국 구호팀이 마지막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죠.
이 국장도 발언대에 나섰어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략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온 기억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다시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이라고 덧붙였죠. 캐러던도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조작 문서가 폭로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개발도상국 대사들의 실제 경험담이 훨씬 강력했어요. 마침내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기업 기반 원조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지를 묻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국 모델이 새로운 국제 원조 기준으로 채택됐어요. 반대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개발도상국 대사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이 국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기억이 마침내 세계를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기자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잔의 미소가 결국 세상을 바꾼 거였죠. 캐러던의 100억 원보다 훨씬 값진 승리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모델이 채택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문 기사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연구서를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목은 기억의 윤리였습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다시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바탕이라는 내용이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장기 연재 기획으로 승인해줬어요. 연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쟁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까지 인터뷰했습니다. 놀라운 건 기억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종민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수 씨는 의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는 10여 년째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라고 했죠. 손녀 박지은 씨는 국제개발협력 전공 대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한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 받은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 원조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3달에 걸친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아잔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이 들어있었죠. 서툰 영어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메이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한국 사람들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잔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한국 국기와 구급차,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한국이 나를 살렸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아잔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김태준 대원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즈음 세계 각지에서 변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아프리카 원조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조건부 원조를 줄이고 현지 중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모델의 영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캐나다에서 일어났어요. 토론토 대학에서 기업 기반 국제협력학과가 신설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교육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의 연구서 기억의 윤리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베스트셀러 예감이 든다며 기대를 표했어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잔의 그림을 책상 앞에 붙여두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전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자로서 제 사명이었어요. 이도현 국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국제개발협력청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고 했어요. 기억의 윤리연구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조 수혜국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덧붙였죠. 그와의 통화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기억 하나였다는 걸 말이에요. 90세 할아버지가 간직한 간호사의 편지, 그 기억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힘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아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책 출간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저는 아잔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다시 나누라고 했죠.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의 기억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구하게 될 거고요. 기억이 만드는 선순환.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